네,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 책 좀 마케팅 차원에서 네. 번개도 하고 뭐 다 다니고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 요 지금 책이 요 책이죠? 예. 지금 이제 또 화면으로 아마 또 띄워질 것 같은데 예.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 대표님께서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시사평론가로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시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가지고 일단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게 제가 제일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문재인 정권이 어떤 생각하는 게 궁금하다고? 네. 거의 뭐 김정은의 그 하수인 집단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네요. 예,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우리한테는 문재인 정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이제 뭐 아무래도 계속 시사평론을 하시면서 네. 여러 정권을 보셨는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나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많이 때 다르죠. 다 네. 이제 겪어 보셨는데 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만 하더라도 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추종하긴 하지만은 이쪽 남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북한을 추종한다고 난 느낌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대한민국 쪽에서 대한민국 쪽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봤는데 문재인은 아예 북한에서 뿌리가 박힌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문재인. 그러니까 국적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국적이지 이건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북한 국적인 자가 넘어와서 지금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통치하고 있다고 저는 뭐 확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때문에 특히 좀 예를 들면은 그 김대중이나 노무현만 하더라도 네. 저만 지난번에 이제 그때로 확신했는데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회담이 약간 뭐 좀 뭐 되니 안 되니 했을 때 네네. 야 비밀리에 저 판문점을 넘어가가지고 김정은이 하고 밀담을 하고 들어온다. 왜냐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남한에서 북한을 추종하니까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했을 거야 절대. 김대중 노무현도. 근데 이거는 그냥 김정은이가 부르니까 바로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USB다 뭘 줬니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 추종을 한다 했을 때는 국민 눈치나 이런 여론 눈치 때문에 못하는 짓들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있었잖아요. 북한 정책에 대해 가지고 그거랑 노무현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랑 또 결이 또 다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은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이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 네. 일단은 김대중이 햇볕 정책 한다고 해서 북한에다가 박정희가 넘어가가지고 4만 5천 불을 줄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도 6월 그 당시는 어쨌든 물밑에서는 핵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드러난 건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김대중이 돈을 왕창 줘가지고 한마디로 좀 돈 맛을 좀 알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유화를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던 측면이 있죠 그 당시는 2000년도 당시는. 그래서 국민의 한 90%가 지지를 했었고 저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이 돈을 뿌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돌려세우는 정책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노태우나 뭐 전두환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야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한번 해보자. 저놈들도 돈만 뭐 주면은 시장 경제 하겠지.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2002년도에 이제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걸 잡아냈어요. 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돌려야 되거든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게 한번 시도해봤는데 얘네들 이동 가지고 행복이 만드네. 그때 돌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노무현이 정권 잡으면서 못 돌렸죠. 안 돌리고 더 가다가 2006년도에 결국 핵폭탄을 실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김대중도 그 당시에 내가 틀렸구나. 이거는 내가 개방하기 위해서 돈을 밀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핵무기를 만들 줄 몰랐다. 대국민 사과하고 돌렸으면 되는데 김대중은 2006년도 핵폭탄을 터뜨렸을 때도 계속 그럴 리 없다. 그 우겼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중이 정말 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모르고 한번 선의로 햇볕 정책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상한 태도를 봤을 때는 저놈은 이미 알고 이미 알고 핵무기 만드는 거 알고 돈 갖다 줬다는 거 이 두 가지 논리가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봤었을 때 문재인 정권이 이제 처음 이제 탄생이 됐을 때 그때부터 대표님께서는 현재 지금 나타나는 이런 식의 모습을 좀 예측을 하셨었나요? 좀 어떤가요? 그렇죠. 당연히 알았죠. 그냥 2007년도에 노무현이 막판에 평양 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NLL 가지고 이제 문제가 터졌잖아요. 네. NLL 이제 무력화시키는 기획안은 다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문재인하고 문정인 등등이 네네. 그때 다 이것들은 저 김대중 노무현하고 비교도 안 되는 자들이구나. 이미 다 드러나서 노무현 막판회담이 아예 영토를 무너뜨린 정도의 그 말을 놓았단 말이에요. 그 준비한 팀이 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짓을 하겠구나. 노무현 때 못했던 짓을. 근데 사실 다행히 미국 쪽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대로 적당히 이 당근과 채찍으로 막아서 그렇지 그때 만약에 예를 들면 오바마였다고 말했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그 김정은이랑 문재인 요 관계도 굉장히 좀 얘기가 좀 많은데 특히나 이번에 그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선거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또 해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어느 선거? 우리나라 선거? 네. 그거는 사실 미국 쪽에서는 감안 안 하죠, 당연히. 대한민국의 지자체 선거를 자기들 외교 스케줄에 뭐 감안하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그럼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래도 견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끊었죠. 완전히 이른바 이 북한 물자를 끊어버려가지고, 네. 사실 더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대신에 또 말은 또 굉장히 이제 이 포용적으로 하면서 도발 못하게 막고,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이 북한을 점령에 들어가는 계획이었다고 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워딩을 보고서 이게 사실상 김정은이랑 한패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는 충실하게 하고 있었다고 보시네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도 제재를 했는데 오바마 때 제재는 무의미한 제재들이에요. 다 의미 없는 제재였고 실제로 숨통을 끄는 제재 같은 경우들은 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죠. 거기서 완전 죄어놓고 말은 막 계속 이렇게 말은 뭐 마치 뭐 맨날 마이 프렌드 그러는데 네네. 하는 행동은 다 끊어버렸죠. 말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다 견제를 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꼼짝 못했죠. 김정은이가. 사실 미사일도 못 쐈고 핵실험도 못했고 사실 조금만 더 밀고 갔었으면 이제 미군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해체 작업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낭만해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죠, 그 문제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원론적인 얘기고 그게 이제 파괴가 되는 이유 자체가 법치주의가 무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명수 이제 대법원장 사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애당초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지는 배경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 법치가 완전히 무시가 되고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오해하시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렇게 하면 야 그거 그냥 잘못 있으니까 탄핵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법치적인 관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예를 들면은 박 대통령이 탄핵이 안 당하고 그냥 쭉 갔었으면은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저는 그래도 문재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봐요. 탄핵 안 당했어도. 네네. 근데 그렇게 정상적인 선거로 이기는 것과 그 탄핵도 완전히 거짓말로 다 덮어씌운 누명 탄핵으로 집권하는 것과는 엄청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서울구치소 들어가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만 60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일했던 사람들이. 근데 문재인이 만약에 선거로 집권했었으면은 정상적인 선거로 그렇게 안 됐겠죠. 근데 이건 지난 정권 사람들을 저기 동북까지 다 합쳐버리니까 뭐 150명을 구속시켰다고 말이 나오는데 무자비하게 그냥 죄가 없는데 다 이런 뭐 무슨 뭐 강요죄니 무슨 직권남용에 싹을 다 구속을 시켜버리니까 이미 그때부터 법치는 무너진 거죠. 죄 없는 사람들을 그냥 다 정치법으로 잡아놓는데 근데 나는 그게 또 이제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590억을 먹고 탄핵을 시켜버렸는데 그렇게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그러면 그 뇌물 먹은 정권이 밑에 이런 사람들은 죄가 없겠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거 죄가 있든 없든 야 그 정도니까 뭐 150명 감옥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마구잡이 잡아들였기 때문에 사기 탄핵으로 집권한 것 자체가 이미 법치는 무너진 거죠. 그리고 그 무너진 걸 이용해가지고 불법으로 막 무법천지로 그냥 다 할 거 다 해버린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은 그러면 얼마인가요? 592억으로 기소됐다가 지금 180억으로 최종선거에서만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180억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삼성하고 SK하고 롯데가 낸 그 재단 출연금이고, 재단 출연금은 사실은 뇌물 될 수가 없는데 법인에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최서원 가족 그 정유라가 탄 말 3마리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180억. 그 사실상 그거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장으로 이렇게 뭔가 들어가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개인 법인 통장 2개하고 저 재단 법인 통장 2개에 들어간 돈이고 최소한의 그 사업자 통장에 들어간 돈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뇌물죄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되려면 일단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하고 면담했을 때
야 이거 좀 돈 좀 내 얘기한 적 있냐?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K재단 미르재단을 박근혜 대통령은 만들어지는 과정을 몰랐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이 문화나 이 스포츠 관련해서 민간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재단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또 당시 이제 중국과의 그 관계 오바마 대통령이 지시해서 좀 중국이랑 좀 풀어봐라 북한 문제를 그래서 중국과의 문화 스포츠 교류 등등을 해가지고 이게 총체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 회의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문화 스포츠 좀 생각을 해봐라. 그거 이제 안종범 수석이 이제 그걸 실무진하고 논의하다가 야 그럼 재단을 만들자. 그래서 K 미르재단을 만든 거예요 정경련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만들어진지 몰랐던 거죠. 네, 몰랐고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안종범이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럼 고마운 일이네 이 끝이에요. 그러니 재벌 총수를 만났을 때 K재단 미르재단에 돈 내라는 얘기를 했겠냐고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재벌 총수들도 누구도 요구받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죠. 그런 얘기 못 들었다. 그럼 요구를 안 했는데 이미 자체를 요구를 안 했는데 뭘 청탁을 하냐고요 사람들이. 청탁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요구도 안 했고 그럼 재벌 총수들은 청탁을 했냐? 모든 재벌의 이 대외협력팀이 있어요. 이 여의도 정치를 분석하는 팀이. 그래서 롯데 신동민 회장이 재판에서 얘기했는데 롯데뿐 아니라 모든 대기업의 대외협력팀이 박근혜라는 사람은 청탁하는 걸 너무 질색해서 롯데 사업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보고서 말았다는 거야 자기는. 그 당연히 그건 모든 대기업 분석팀이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박근혜라는 사람이 청탁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아주 병적으로 청탁 안 했죠 당연히 재벌 회장들이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돈 달라 요구도 안 했고 청탁도 안 했고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저는. 그 당시에서 박영수 특검에 내세웠던 논리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어디가 묵시적이죠? 예. 묵시적으로 해서 그 얘기는 이지용 회장하고 대담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청와대 비서진이 지금 이지용이가 뭘 하고 있고 뭘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도 마찬가지야. 삼성도 비서진이 지금 박근혜 정권이 지금 뭐가 있고 이 자료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자료에다가 써 있겠죠. 박 대통령이 간 자료가 이지용은 지금 3대 세습에 지금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자료 문건이에요 만날 때. 만날 때 자료 문건 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 얘기했다 얘네들. 증거는 없지만은 얘기했다 이렇게 뒤져 씌운 거죠. 그때 그 증거라고 얘기했던 게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안종범 그때 그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 그게 이제 증거로 쓰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뭔가 박영수 특검의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뭐 증거는 전혀 없고 안종범 수첩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첩은 그냥 자기가 진짜 실제로 이 수업을 일하면서 적은 수첩이고 두 번째 수첩은 자기가 검찰에 조사받기 전에 자기 기억을 대설해서 자기 마음대로 적은 게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수첩은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원래 증거로 채택되는 거지. 근데 여기 나온 게 하나도 없고 안종범이 뒤에 자기가 막 적은 거 혼자서 수사받기 전에 여기서 나온 거 다 떼는 거죠. 여기서 나온 거. 그럼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이 있었을 때 적은 노트도 아니고 그거는 증거로 채택은 됐는데 별로 내용이 없으니까 없고 지 혼자 이제 수사받았을 때 이렇게 답해야지 막 적은 거 그러면은 그 수첩에서 박 대통령이 마치 말한 것처럼 적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라면 나중에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첩은 사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증거 채택이 안 됐어요. 그 두 번째 건 사실은 안 됐는데 그걸 이제 1심 재판에서 막 어정쩡하게 이거는 그냥 전문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들은 내용으로 그냥 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어정쩡하게 갔는데 실제로는 거기 있는 거로 다 때려버렸죠. 원래 그걸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또 이제 혐의가 있었던 게 횡령죄잖아요. 특수활동비를 국가 이제 뭐 손실죄다 이렇게. 그것도 뇌물죄로 들어왔다고? 그것도 같이. 그것도 뇌물죄로 넣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횡령죄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그 회계 업무와 관련된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기본적인 법인데 대통령한테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그게 막 법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국정원 이거 특활비 얘기를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뇌물죄로 얘기했어요. 뇌물죄로. 그러니까 국정원장들이 국정원의 활동비를 박 대통령의 뇌물로 주고 청탁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관행적으로 있었던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뇌물로 좀 엮은 거네요. 근데 정말 이게 그나마 2심에서는 그게 바로 이제 차라리 이 횡령으로 뺐었는데 뇌물로 엮기 위해서 대법원이 또 그거를 장난을 쳐가지고 아니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보면 부하 직원이에요. 국정원은 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니까
뭘 뇌물을 바치냐고. 직속부한데. 뇌물 바치려면 이제 저쪽 기업이나 바치는 거지. 직속부가 뭘 뇌물을 바쳐요. 그렇죠. 상하관계. 네, 상하관계니까 무조건 대통령 지시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박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쓴다는 게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쉬었겠죠,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명박 때부터 한 거예요. 그 이명박은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노무현 때부터 했던 거야. 그럼 노무현은 김대중 때부터 했던 거야. 계속, 그러니까 네. 아니 누군가 했으니까 따라했겠지 그거를. 네. 그래서 그거를 총괄관리한 이현수 이제 기조실장이 제 감옥 옆방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업무만 했어요. 20년간 국정원에서. 네. 그 자기가 얘기했대 재판부에서 자기가 처음 맡은 데가 김대중 때였는데 그 전에도 했겠지 와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 전임자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김대중 때부터 했다는 거야.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돌리는 거를. 근데 당연히 이거는 원래 하는 거니까 뭐 죄의식도 없었고 약간 이상하긴 한데 국정원이라는 것은 원래 뭐 워낙에 기밀하게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것이니까 뭐 하는 거다 달라고 주는 거였죠. 그럼 이게 지금 나와 있는 혐의만 보더라도 다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이것들을 논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수사를 끝까지 관철시켜가지고 당시 관련돼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 게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잖아요. 일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었고 그렇죠. 특검의 박영수 특검인데 원래 특검 수사는 특검과 특검보가 해야 되거든요. 네. 안 했어요 수사를 둘이 특검도. 윤석열 수사팀장만 다 해가지고 저 최순실의 그 이경재 변호사가 엄청 항의하고 이제 헌법소송 낸다 그러더라고요. 특검과 특검보로 임명한 사람이 기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을 누가 읽었냐면은 한동훈이가 읽었어요. 한동훈 검사장이. 그게 안 된다는 거야. 특검이나 특검보가 와가지고 저 구형해야 되는데 얘네들 나타나지도 않고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법 특검이고 어쨌든 모든 조작 수사는 윤석열 한동훈이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재 지금 이제 보수 우파 쪽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로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좀 그러면 의구심을 갖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계셨겠네요. 얘기고 그거 공작이에요 공작. 예, 그건 중앙일보 쪽의 정치 공작이에요. 그 중앙일보의 그 전영기 노선실장이 이 태극기설계 침투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배신자들 끌고 가서 윤석열 만세에 정치 공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발 떨어져가지고 이제 갤럽 같은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이제 지지율이 한 자리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영기 그 노선실장이 시사전으로 옮겨갔는데 편집장으로 거기선 또 윤석열가 또 1위예요. 어떻게 추락한 한 자릿수 지지율이 왜 다른 언론사에서 30%가 나오냐고 이렇게 같은 시기에 있는데. 그게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디는 9%가 나오고 네. 어디는 30%. 30%에서 이재명도 2등으로 나오고. 그렇죠. 완전히 중앙일보의 정치 공작이에요, 저거. 그 정치 공작에 태극기 있었던 이 머저리들이 따라간 거죠. 그럼 중앙일보 어떤데요? 탄핵의 주범들인데. 그래서 윤석열을 띄워서 탄핵의 진실을 파묻겠다는 게 전략이에요, 중앙일보는. 실제로 우리가 탄핵 무효가 힘이 약해진 게 윤석열 대통령 만세 부르면서 없어졌거든요. 이상하잖아.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하면서 대통령을 30년을 잡아놓은 그놈을 대통령 만들자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니까 보수가 거기서부터 무너졌죠. 이 탄핵 무효 대우가. 그때 지금 그 언론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이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굉장히 앞장섰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왜 도대체 그때 이렇게 갈등 국면이 있었던 건가요? 보수 정당이랑. 중앙과 일단 이 조선은 원래 보수 정권 들어오면은 그 청와대 인사에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뭐 광고 사면 이런 것도 빼먹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런 거를 잘 안 한 거죠. 그런 거잘 안 해. 이제 언론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터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이제 좀 열이 받은 상태에서 이제 중앙과 이제 조선은 좀 큰 그림을 그렸는데 야 이거 우리가 다 힘 합쳐가지고 대통령 만들어 봐야 대통령 되면은 우리 개무시하고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이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각제를 한번 해보자. 난 그렇게 결탁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서 조선이 먼저 최순실하고 고영태 건을 터트리면서 밀고 가면서 이 중앙이 바로 뒤에 따라서 이 태블릿을 터트려가지고 탄핵에 불을 질렀고 결국 탄핵을 관철시키면서 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20년째로 있는데 이 정치 취재하면서 아무리 조중동이 설쳐도 원래 여의도에 있는 이 보수 정치 세력 지금은 저 피플파워인데 얘네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에 끌려왔어 지금까지는. 근데 탄핵 사건 이후로는 조중동이 이 여의도 정치를 끌고 가요. 관계 역전된 거야. 그러니까 탄핵 누가 했어? 조선중앙 우리가 했지 니네가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지금 어쨌든 이 정당들을 탄핵 세력이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탄핵도 다 쫓겨났고 그러니까 탄핵 세력의 대빵들인 조중동이 여기를 끌고 가는 거죠 정당을. 그래서 앉혀진 게 김종인이에요. 그 당내에서 그렇게 반발했는데 조선중앙동아가 사선 한 번씩 쓰니까 그냥 바로 관철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여의도 보수 정치를 조중동이 끌고 간다 탄핵 이후로는. 그 내각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방금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무성 이제 그 부분이랑 또 많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갈등의 핵심에 내각제 이제 내각제 그 있었죠. 개헌이 있었던 네, 내각제 건데 있었죠.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중동 입장에서는 정권만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 권력이 몰리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럼 못 나눠 먹어 조중동이 나눠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고 이제 김무성, 박지원, 이재호 이런 자들은 절대 대통령은 안 되는데 개파는 늘 갖고 있는 애들. 그럼 이 개파 보스들이 이제 대통령제에서 제일 짜증 나는 거거든. 자기가 개파 보스 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은 대통령 다 먹지 않냐? 난 뭐냐? 장관 하나 뭐 만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이 개파 보스들이 이 옛날부터 이제 이 내각제를 꿈꿨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종필 같은 사람이죠. 대통령은 안 되는데 늘 이 힘이 있는 사람. 그때부터 내각제가 됐는데 그때 당시 탄핵할 당시에는 바로 이제 김무성, 이재호 저쪽에 박지원 등등이 짠 거죠. 기회 왔다.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에 한번 탄핵해보자. 그리고 박 대통령은 아마 현직 대통령 중에서 정권 말기에 내각제 개헌을 반대한 거의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원래 이 현직들이 이 대통령제를 좋아하다가 임기 말 되면 내각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퇴임하면은 뭐 정권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퇴임하고도 뒤에서 이제 개파 보스로 될 수 있으니까 외양을 행사하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총리가 그만둬도 개파 보스로 있다가 또 총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베가 총리 2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금 뭐 스가가 하지만은 아베가 또 뒤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직 대통령들이 정권 말기는 내각제를 개헌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를 자꾸 중임제를 얘기하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이제 탄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김무성 그때 그쪽이 탄핵에 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던 거네요. 핵심은 내각제 문제예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본인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반기문을 허수아비 대통령 내각제 하려고 그랬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무성 본인도? 예.